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뇌피셜,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지식이 많습니다. 틀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달아주시거나 틀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찾아내게 되면 저희가 수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화면에다가 수정 내용을 넣거나 할 테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담마소 시즌2 3편째인가요 오늘? 네, 3편. 3편째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사회도 보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혼자서 찍으셨더라고요? 네, 8편. 네, 즐겁게 왔습니다. 네. 오늘 정연편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슈는요, 갑작스럽게 좀 찍게 됐는데 조금 빨리 대처하자는 분위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감염자도 생겼고 많이 생겼죠. 한 25명 오늘까지 2월 9일 일요일 현재 상황으로 제가 알기로는 25명 감염 확진자가 나왔고요. 검사 대상자가 오늘부로 900명 정도로 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공이 임상병리사입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도 미생물 관련 업무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2009년 신종 AI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몇십만 명이 감염됐었죠. 그때 당시에 동산병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생겨서 제가 1차 예방접종 대상자가 돼서 바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바로 현장에 근무에 투입이 돼서 환자들을 계속 만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병원 당시에도 원내 감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병리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굉장히 많이 감염이 돼서 격리 치료하고 집에서 격리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감염 전파가 높기 때문에 격리 환자분들이 더 많이 생길 예정이고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것은 뭐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거야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각한 치사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파율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은 상태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치사율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공중보건학을 개념을 조금 아시면 알 수 있는데, 감염률, 전파율이 높다는 뜻은 바이러스도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바이러스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숙주를 죽일 만큼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면 전파가 쉽지가 않아요. 숙주가 이미 전파되기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율이 높지만 몸에서 일으키는 이 감염에 의한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사이톡신 폭풍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폐렴 증상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내는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폐렴 증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폐렴보다는 경증이고, 뉴스에서는 뭐 심각한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 조금 심각한 환자인데 일반적인 폐렴보다는 경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 중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심각한 환자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얘기고요. 뭐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은 한번 질문을 하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그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염률과 치사율은 반비례 관계를 가질 경향이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가서 또 얼마나
사망자가 나왔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아직 사망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사망자가 없는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치사율 제로라고 할까요? 치사율 제로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뭐 디테일하게는 따지는 거는 좀 어렵고 그렇게 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사율 어떻게 결정됩니까? 보니까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 보니까 몇만 명 중에 몇백 명이 죽었다 돼 있더라고요. 네. 계산해 보면 3%에서 5% 사이.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감염된 분에서 돌아가신 분 그거에다가 또 다른 뭐 조사 역학조사라든가 해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한에서 발병이 됐고 우한 지역에 후베이성 위주의 사망자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치사율이 높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어떤 의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문제로 인한 치사율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걸린 사람 네. 분에 돌아가신 분을 따지는 건 을 아니군요. 따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0% 아닌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따지해서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치사율이 0이 되고 저쪽에서는 뭐 3% 되는 거를 나누기 이렇게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은 따로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공중보건학 배운 지가 한 20년 다 돼가서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여튼 그 감염률과 치사율이 연관관계로 가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런 큰 단위의 바이러스가 몇 번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좀 기억나서 저는 또 제일 궁금한 게 얼마나 길었는지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도 뭐 디테일하게 얼마나 길었다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크게 봤을 때 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재밌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호흡기 증후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전에 제일 처음에는 사스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AI는 그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인플루엔자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플루 라고 들어보셨죠?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요것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열이 달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말은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도 생기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일단 바이러스가 뭐냐 하면 미생물 쪽에서도 바이러스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 박테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뭐 미생물 감염됐다 이거는 정말 생물이에요. 얘가 핵도 있고 하나의 단세포 생물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닙니다. 단지 RNA 유기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DNA 유기체 하나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죠. 뭐 RNA 유기체로 돼 있는데 어쨌든 생물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생물의 형태가 아닌데 동물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특이하죠, 바이러스가. 되게 신기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생물의 형태, 원세포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세포,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포 이전의 물질인데 이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긴 한데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고, 요게 그 몸속에 들어와서는 뭐 핵, 분열 이런 거에 개입을 합니다. 뭐 바이러스는 들어와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플루엔자는 좀 다른 계열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이름은 그 왕관이라는 뜻이라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왕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게 신기하게도 사스 기억나실 거예요. 사스와 메르스가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사스가 영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severe acute R이 그 호흡기란 뜻인데 레퍼 뭐 하여튼 신드롬입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에요.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12월이 중증이란 뜻이고 어큐트가 급성이란 뜻이고 호흡기 R이 호흡기고 감염 신드롬이 감염 증세. 그리고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감염증이에요. 미들 이스트 호흡기 감염증일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보시면 돼요. 이게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원인균을 찾기 전에 뭘부터 찾냐 하면 이런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먼저 나타나요. 원인은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호흡기 감염을 일으킨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신드롬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에이즈도 처음에는 에이즈 아시잖아요. 후천성 면역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후천적으로 면역이 저하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드롬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 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이 증상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 코로나 바이러스였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중에 하나였구나. 에이즈도 HIV라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포유류나 조류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공통병은 아닙니다. 뭐 이 동물이 감염됐는데 그 동물에서 바로 우리한테 오고 그렇진 않아요.
아시고 계신 것처럼 박쥐가 지금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박쥐도 포유류 중에 하나잖아요. 박쥐가 1차로 해서 바로 2차가 인간인 게 아니고 지금 중간 숙주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낙타였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가 1차고 2차가 그 아르미딜돈가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딱딱한 껍질 가지고 있는 동물. 한국말로 특이한 게 있던데 천산엽인가? 그거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물로 이 2차 숙주고 그리고 3차 숙주로 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와 지금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스는 들어오지 않았죠.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이 됐었죠. 그리고 메르스가 중동에서 1명이 넘어왔는데 그게 그 1명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부분은 이렇게 화면으로 딱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아는 분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분 엄청. 어머님도 그때 8개월 동안 병원을 못 가시다가 돌아가셨다더라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는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심지어 메르스가 이름 자체에서 나와 있듯이 중동에서 나타나는 건데 한국에서 2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동 빼놓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한국이었고 가장 많은 감염자도 한국이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어떤 한국의 방역망이 아주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질병관리본부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질병관리본부를 지금 질본이라고 부르죠. 만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뭐 노무현 없애기로 인해서 질병관리본부 없앴는데, 그게 신종플루 때 없앴나요? 없어지고 신종플루가 2009년 때, 2009년이 신종플루고 그때 질본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2014년에 그죠. 메르스가 왔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죠. 맞습니다. 대처를 잘 제 못했다라고 보고 있죠. 기억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2014년에 엄청나게 그 문제가 되고 사회적 공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맞습니다. 감염병 관리, 흔히 말하는 감염병이라는 것들, 이런 1차 감염병이 떴을 때 관리는 사실은 행정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AI가 걸렸을 때 정말 조류 독감 때문에 모든 닭들 살생 처분하고 하신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행정적 후진국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AI 때문에 닭들 다 살생 처분한다고 전국이 다 살생 처분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최근에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돼지열병,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멧돼지로 인해서, 그리고 난 뒤에 그 경기도 북부 쪽, 강원도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남부 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막아냈죠. 행정적 후진국을 벗어나면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냅니다. 사실 이렇게 몇 년 전만 해도 기억나실 거예요. AI 때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닭들 다 죽인다, 그렇게 하면 막 군대에서는 막 닭고기 먹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행정적 후진국에서는 벗어나는 상태거든요. 최근 몇 년 안에.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정적 후진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심각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메르스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리고 뭐 그 전에 봤던 신종플루 때만 비교해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예전에 제가 신종플루 때 병원에 있을 때 병원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엄청났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병원 문 앞에 텐트 치고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 다 재고, 병원에 출입해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랬던 게 뭐 10년 전이고 불과 5년 전인데 지금 그 정도까지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도 특이하네요. 대충 5년 주기로 이게 심각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발발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거는 아마 논문이 있을 건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어떤 심각한 질병들이 발발해서 유행성 독감이라든가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발발한다는 게, 그게 논문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굳이 네. 좀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린다 그러면 우리는 또 차후에 또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 계열이나 미생물 계열들이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진화론을 안 믿으신 분들이 있지만 바이러스나 미생물은 주기가 짧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진화합니다. 사실 정말 신기하게도 미생물만 공부해 보셔도 예전에 변이 처칠 때 아시잖아요. 그 항생제가 개발돼서 항생제에 의해서 미생물이 감염증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 항생제, 그 처칠 때 개발된 항생제는요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생물한테는 지금 3세대, 4세대 약제까지 나왔는데 그 4세대 약제까지도 이제 내성이 생긴 미생물들이 생겼어요. 이거에 감염되면 큰일이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뭐 MRSA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VRE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메치실린, 뭐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아레오스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겁니다 지금. 잘난 척했습니다. 예, 그런 거 메치실린이라는 약재에 내성이 있는 뭐 병원균이라는 건데 이것에 감염이 되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 병원균은 항상 제 몸속에 있는 거거든요. 상재균인데 나이가 들고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병원균이 확 몸속에서 퍼지겠죠. 그때 내 몸이 이겨내질 못해요. 그럼 약으로서 이겨내야 되는데 약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들은 급격하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신종이에요. 신종. 새롭게 생겨났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 계속 새로운 생물들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몇 년 주기로 보니까 뭐 5년 주기로 새롭게 진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식의 논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될 네. 그런 시대가 온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관련해 주고 싶은 게 사스나 메르스 다 마찬가지로 지금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면 안 걸리는 겁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자체가 여기 비말 감염이라고 해서 이 호흡기 증후군이잖아요. 이 영어 자체에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호흡기로 인한 감염이거든요. 이 호흡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비말 감염과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는 건 공기 감염이거든요. 공기 중에 그냥 떠다니면서 감염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건데 공기 감염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공기 감염은 아니라고 보고 아니라는 게 거의 뭐 사실상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중간 단계인 에어로졸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에어로졸이라는 단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침을 바로 직접 튀겼을 때 이렇게 튀기면 감염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튀겨야지 또 감염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에이즈 이런 것도 한번 뭐 접촉해서 감염이 잘 안 돼요. 에이즈는 뭐 감염률이 0.2%이기 때문에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로 침이 튀겨서 비말 감염인데 마스크를 쓰면 보호가 되는 거죠. 침이 튀어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어로졸은 뭐냐면 여기에 제가 침이 튀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동안 이 책상에도 침이 튀잖아요. 요 상태로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요 상태로 살아있어서 요걸 제가 만져서 입에 들어갔다 대서 감염될 수도 있다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날씨 뭐 온도라든가 수분 상태라든가 이런 거 환경이 조성됐을 때 뭐 2, 3일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방역을 엄청 하고 있죠. 방역 단계는 사실 아시겠지만 손 소독제, 알코올 소독제 바르자마자 즉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이 거의 즉사시키기 때문에 방역제 뿌리자마자 다 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역된 곳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 감염은 없기 때문에 공기 감염은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요. 에어로졸의 현상 뭐 이런 데 묻어 있는 것들의 감염은 여기 닦아내면 바로 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환경이 좋을 때만 몇 시간 이상 혹은 뭐 며칠 2, 3일 정도 갈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걸 만져서 제가 감염되는 것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 손만 잘 씻어주시고 사람들 많은 곳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지금 대구 분들 특히나 자기가 원래 다니던 직장 그리고 자기 집 뭐 이런 곳들 자기가 움직이는 동선 내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하철 뭐 역 뭐 시장 큰 마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서만 마스크 써주시고 위생관리를 좀 해주시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죠.